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뉴스온 시작합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내란 재판부 반대 토론에 나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역대 최장의 필리버스터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 원내 지도부는 통일교 특검법 등을 논의하기 위해 추가 회동에 나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다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장동혁 대표가 필리버스터 역대 최장 시간을 돌파했네요. 네, 장동혁 대표 어제 오전 11시 40분부터 꼬박 24시간을 단상에 섰습니다. 제1야당 대표가 필리버스터에 참여한 건 헌정사상 처음인데다 같은 당 박수민 의원이 세운 17시간 12분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찬성 토론을 준비하다 입도 못 대본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항의하면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는데요. 토론을 마치고 나온 장 대표는 소수 야당으로서 내란 재판부의 위헌성을 알리기 위해 국회에서 그리고 국민 앞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했다고 말했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입맛에 맞는 법관들로 구성된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서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판결을 얻어내고자 하는 그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는 24시간이 지나 민주당 주도 표결로 종결됐고 이어 내란 재판부 설치법도 속전속결 통과됐습니다. 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2심 재판을 전담 재판부가 맡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헌법 수호 의지가 있다면 법안을 거부하라며 즉각 제2요구권 행사를 건의했습니다. 네, 지금도 국회에서는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죠. 네, 내란 재판부 설치법이 통과되자마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허위 조작 정보를 악의적으로 유통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 막판까지 법안이 여러 차례 수정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권 내에서도 단순 착오나 실수로 인한 허위 정보까지 문제 삼는 건 위헌이라는 지적이 일면서 손해를 가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위해 등의 표현으로 고의성 요건이 강화된 최종 수정안이 도출됐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요구와 시대적 과제를 반영한 개혁 법안이라며 야당의 협조와 필리버스터 중단을 요구했는데 역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명분도 책임도 내팽개친 무책임한 정치투쟁에 불과합니다. 민생법안 199개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해 쌓여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가가 허위 조작 정보 개념을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언론과 유튜브를 검열하고 또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악법이라고 반대 이유를 밝혔습니다. 반대 토론 첫 주자로 나선 최수진 의원은 학계와 시민단체도 우려를 표하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국민 입틀막법이라며 위헌성을 주장했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는 24시간이 지난 뒤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 끝나는 만큼 내일 정오를 넘겨서 종결될 거란 전망입니다. 통일교 특검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여야가 각각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는데 논의에 진전이 있습니까? 일단 여야는 조금 전 오후 3시 반부터 추가 회동에 나섰습니다. 특검 추천 방식이나 수사 범위를 두고 이견이 있는 상황에서 만난 만큼 진전이 있을지는 미지수인데요. 우선 어제 특검을 받겠다고 돌연 입장을 바꾼 민주당은 연말까지는 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입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회의에서 시간을 끌면 진실은 흐려지고 증거는 사라지게 될 거라며 통일교 특검 추진 의지를 거듭 강조했는데 발언 직접 듣겠습니다. 통일교 특검은 확정적입니다. 이러다가 흐지부지 될 것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책임을 피하려는 사람들의 헛된 기대에 불과합니다.
네, 말씀드렸듯 특검 추천권이나 수사 내용을 두고는 범야권과 생각이 다릅니다. 민주당 원내 핵심 인사는 YTN과의 통화에서 제3자가 특별검사를 추천한다 해도 주체가 대법원, 그러니까 조희대 사법부가 돼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여야 정치인뿐만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됐던 2022년 대선도 파헤쳐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수사 범위를 두고도 입장차를 드러냈습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조금 전 특검법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범야권은 우선 제3자인 법원 행정처장이 특검 2명을 추천해서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서 3가지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송원석 원내대표는 기자 간담회를 통해 우선 민주당도 수사 대상이 되기 때문에 특검 추천권을 가질 수 없고 수사 대상에는 민중기 특검의 야당 표적 수사도 포함돼야 하며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접촉한 적 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2차 종합특검을 겨냥해서는 3대 특검에 그 많은 인원과 예산을 투입해 야당을 털지 않았냐며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 발언도 들어보겠습니다. 내란몰이 특검으로 야당을 탄압하고 정치 보복을 하면서 내년 지방선거까지 내란 프레임을 계속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발상인데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야권은 민주당 입장 선회의 진정성을 두고도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유튜브 방송에서 특검을 받아들이는 척만 하려는 지연 전술로 보인다고 비판했고 천하람 원내대표도 YTN 라디오에서 친문재인계만 타격이 있을 거라는 판단이 작용한 거로 보인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여야의 수싸움이 이어지는 가운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검이 연말 전국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다현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 사회를 거부한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 부의장에게 사회를 맡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우 의장은 오늘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이 가결된 뒤 주 부의장의 사회 거부로 무제한 토론권 보장이 침해받는 수준까지 이르게 된 걸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네, 이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하경 부의장과 하루 12시간씩 맞교대 사회를 보며 체력 부담이 심각하다면서 국회법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로 무제한 토론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회의를 정회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주 부의장을 향해 오늘 밤 11시부터 내일 새벽 6시까지 사회를 맡아 국회법이 정한 책무를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위헌 소지가 짙었던 원안을 수정하긴 했지만 법조계 논란은 여전한데요.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권준수 기자. 네, 먼저 오늘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입장을 밝힌 게 있습니까? 네, 특별한 입장을 밝히진 않았습니다. 오늘 본회의 통과가 예정됐던 만큼 기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 출근길을 찾아 관련 질문을 했는데요. 어제와 마찬가지로 검토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뿐이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위헌성 덜어냈다고 하는데 아직 위헌 소지가 있다고 좀 보시는지.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조 대법원장은 법안이 무작위 배당 등 절차적인 관점에서 대법원 예규와 충돌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거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만 했는데요.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예규를 수정할 것인지 또 사법부 차원에서 추가 입장을 낼지 주목됩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어제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형사부를 2개 늘리기로 했습니다. 통과된 법안을 따르든 행정 예고된 대법원의 예규에 따르든 전담할 재판부를 증설하는 건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내년 2월 정기 인사를 앞둔 만큼 서울고법은 다음 달 안으로 추가 판사회의와 사무분담회의를 진행해 본격적인 전담 재판부 구성을 진행할 거로 보입니다. 네, 이번 법안을 두고 법조계 반응은 나뉜다고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법안 수정을 거치면서 어느 정도 절차적인 문제가 해소됐다고 보는 분석이 있습니다.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 안에서 무작위 배당 방식을 추진할 수 있다면 입법부와 사법부의 타협안으로서 중요 사건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존에도 주요 재판에서 증인이 겹치는 등의 문제가 있을 경우 관련 사건을 여러 개 맡기도 했기 때문에 맥락이 같다는 주장인데요.
반면 입법부가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건 변함없다며 우려하는 시선도 남아 있습니다. 사실상 사후 입법으로 재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불만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재판 주요 피고인이 위헌 법률 심판을 받겠다고 하면서 오히려 시간이 더 소요될 거란 전망도 여전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권유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으로 이전한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후임 장관도 부산에서 구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금 전부터는 해수부 업무 보고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네, 청와대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고요? 네, 이 대통령은 오늘 오전 11시 반부터 부산에 있는 해양수산부 임시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부산에서 국무회의가 열린 건 노무현 정부 이후 20여 년 만인데요. 이 대통령은 해수부를 올해 안에 부산으로 이전하자는 약속을 지키게 됐다며 재정과 행정 등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재 해수부 장관이 공석인 상황을 언급하며 아쉽다고도 말했는데요. 전재수 전 장관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에 연루돼 지난 11일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고 면직안은 당일 바로 제거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후임 해수부 장관도 가능하면 부산 지역에서 인재를 구해보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그동안 화제를 모았던 생중계 업무보고, 지금은 해양수산부 업무보고가 진행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해수부와 해양경찰청 업무보고가 부산 임시청사에서 조금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지난 11일부터 시작된 업무보고의 마지막 순서인데요. 이 대통령은 그간 업무보고로 인해 대통령이 권위나 품격이 없다는 비난을 받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한편으로는 국정의 관심도를 올린 것은 성과라며 6개월쯤 뒤에 이 같은 보고를 다시 받을 거라고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선 해양수산부의 북극 항로 추진 전략과 부산항 발전 계획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앞서 해수부 부산 임시청사의 개청식 공식 행사에도 참석했는데요. 김민석 국무총리, 박형준 부산시장, 또 부산 시민 등과 함께 해수부 현판 제막식을 진행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YTN 홍민기입니다. 네, 통일교 청탁 의혹에 연루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특검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구속기간 만료까지 한 달이 채 안 남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신문은 진행되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규혜 기자, 건진법사의 구형 내용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특검은 조금 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성배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2억 8천만 원의 추징을 명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전 씨가 특검에 제출한 샤넬 가방 등 명품들에 대해서도 몰수를 선고해달라고 함께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전 씨가 대통령 부부, 고위 정치인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사익을 추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씨 범행으로 인해 국정농단이 일부 현실화했고 매관매직 수단을 정당 공천에 활용해 대의민주주의 정신이 훼손됐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전 씨 측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영부인 김건희 씨에게 잘 보이겠다는 막연한 기대감에서 보험성 선물을 줬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해결해야 할 현안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청탁이 없으니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건데 통일교 국제행사에 우리 정부 장관이 참석해달란 청탁의 경우에는 개인적이고 부정한 목적의 청탁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이 역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씨는 발언 기회를 얻어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사회에 무리를 일으킨 걸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내년 2월 11일 이 사건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윤 전 대통령의 구속신문이 열렸죠? 네, 오늘 오후 2시 반부터 일반이적 혐의를 심리하는 재판부가 신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신문은 지난 1월과 7월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지금 구속돼 있는 건 내란 특검에서 청구한 구속영장 때문인데요. 기한이 다음 달 18일까지라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검팀에서는 박억수 특검보, 박향철 부장검사 등 6명이 신문에 참석하는데요. 윤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증거인멸 우려로 재구속된 이후 달라진 점이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거로 보입니다. 앞서 구속기간이 곧 끝나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에 대해서도 같은 재판부가 구속신문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김 전 장관의 구속기간은 모레 종료되는 만큼 재판부가 빠른 시간 안에 결론을 낼 거로 보입니다. 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 재판도 진행되고 있죠?
네, 오늘 오후 2시부터 진행되고 있는 이 전 장관 재판에서는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 중입니다. 조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일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인물로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직접 계엄을 반대한다는 얘기를 하는 장면은 보지 못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다음 순서는 강희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인데 계엄 당일 이 전 장관에게 연락해 대통령실로 들어오라고 전한 인물입니다. 이 전 장관 재판도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는데요. 재판부는 다음 달 12일 변론을 종결하겠다는 입장이라 내년 2월 정도에 선고가 나올 거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신기입니다. 최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신한카드에서도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한카드는 가맹점 대표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포함해서 19만여 건이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경제부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최영 기자, 유출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국내 최대 신용카드사인 신한카드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가맹점 대표자의 휴대전화 번호와 성명, 생년월일 등입니다. 신한카드는 가맹점 대표자의 정보 19만 건이 유출된 것으로 추정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까지 주민등록 번호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와 카드번호, 계좌번호 등 신용정보는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가맹점 대표자 외에 일반 고객정보 유출과도 관련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신한카드는 해킹 등 외부 침투가 아닌 내부 직원이 신규 카드 모집을 위해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유출된 정보가 다른 곳으로 추가 확산할 염려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신한카드는 현재까지 확인된 조사 결과와 사과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해당 가맹점 대표자들에게 개별 안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본인의 정보 포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전용 조회 홈페이지도 마련했습니다. 신한카드는 이번 개인정보 유출로 고객에게 걱정과 불편을 끼쳐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관련 직원들을 엄중히 문책하고 내외부 보안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유출로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확인해 보상하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최하영입니다. 제1야당 대표로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필리버스터에 나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내란 전담 재판부법 반대 토론으로 만 하루 24시간 연설 기록을 세웠습니다. 범 여권은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킨 뒤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그 장면으로 오늘 정치훈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악법으로 기록 똥을 물에 풀어도 된장이 되지는 않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법원의 결정과 같이 순수한 사법적 판단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 때문에 그럽니까? 아니 그 화장실 갔다 온 게 뭐 문제입니까? 아니 그래도 내용을 갖다 고시를 하고 마시게야죠. 네, 다녀오세요. 아니 내가 화장실 갈 때 그렇게 난리 치더니 아니 억울하잖아요. 네, 오늘의 정치온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국민의힘은 역사상 최악의 악법이라며 헌정사상 처음으로 제1야당 대표가 직접 필리버스터에 참여했는데 24시간 기록을 세웠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하여간 장동혁 대표가 최근에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당 안팎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필리버스터에 자기가 좀 더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정치적 어려움을 좀 돌파하려는 그 모습을 보인 것 아니냐, 이게 유력한 정치권 안팎의 해석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쎄요, 하여간 뭐 제1야당 대표가 이렇게 나선 것도 이례적이긴 합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필리버스터였다라는 분석을 주셨어요. 뭐 최악의 악법 내란 전담 재판부 이 법을 마주하면서 사실상 제1야당인 국민의힘으로서는 그동안 뭐 할 수단은 거의 다 동원을 했었죠. 그렇지만 이제 뻗쳐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 대표가 직접 최전선에 서서 밤을 새우며 투쟁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이제 당내 결속력도 높이고 또 강한 그런 야당의 리더로서의 역할을 갖다 이렇게 국민들에게 인식시키는 그런 의지를 보였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저희가 영상으로 보여드렸지만 우원식 국회의장도 굉장히 피곤해 보이는데 연세도 좀 있으시고요. 예. 그런데 국회의장이 화장실 가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건가요? 원래 그 의장석을 비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오늘 그래서 아마 우원식 의장이 정식으로 주호영 국민의힘 쪽 부의장에게 부탁을 한 건데 의장단은 의장과 부의장 3명, 그러니까 3분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 3분이 돌아가면서 그 의사봉을 잡고 그 의장석을 지켜야 되는데 지금 계속 필리버스터가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국민의힘 출신인 주호영 부의장이 그 사회를 보지 않고 있는 것은 이거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훨씬 더 이하경 부의장과 우원식 의장 두 사람의 이제 피로도도 그 가중되고 있고 그런 상황이 반복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12시간씩 번갈아 가면서 예, 하는 그래서 거죠. 이제는 주호영 부의장이 꼭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그런 측면에서 비교가 되는 것은 지난 그 첫 번째 그 필리버스터가 있었던 2016년이었죠. 2016년에 그때 저도 필리버스터를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정의화 의장이 그 반대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의화 의장을 비롯해서 모든 의장단들이 꾹꾹 이의 없이 전부 다 같이 의사봉을 잡았었습니다. 그 의장석을 지켰고요. 그런 측면에서 주호영 부의장이 이제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의장단의 일원으로서는 적절하지 못한 행동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주호영 부의장은 왜 사회를 보지 않는 거죠? 그것은 이제 제1야당의 일원으로서 지금 현재 거대 입법 권력 민주당 중심의 이런 독단과 전횡에 대해서 특히 이제 국회 지도부 의장 부의장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원식 의장이 지금 민주당의 주장 요구대로 국회를 운영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강력하게 항의하는 그런 측면이 일종의 보이콧이고 예. 두 번째는 부의장 한 사람이 저기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우원식 국회 부의장과 또 민주당 그 부의장 이 두 분이 저걸 밤을 새우면서 하기는 대단히 힘들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맨날 며칠 계속하면 못 견딘다. 뭐 그래서 이제 뭐 조영 부의장은 제1야당의 또 그런 전략에 동조하는 그런 입장으로. 그래서 오늘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호영 국회 부의장에게 이제는 좀 사회 맡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원래는 저게요. 국회의장이 의장석이 없으면은 저 회의는 사실상 저는 무산되는 거예요. 근데 국회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면요. 국회의장이 지명하는 경우에 불과 임시적으로 의장봉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임시직을 의장을 부여해가지고 의장석에 자리가 결석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뭐 의장께서 주호영 부의장이 계속 비협조한다면 국회법을 적극적으로 해서 다른 의원들에게 상임위원장 중에 몇 명에게 돌아가면서 의사봉을 그러니까 그 의장석을 지키게 하는 것도 현실적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에서 관련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키워드 열어주시죠. 장동혁 대표의 최장 필리버스터를 두고 여당에서는 슬랩스틱 코미디 같았다고 평가절하했고 야당에서는 우리가 장동혁이라며 힘을 실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윤석열에 대한 절연과 반성을 하지 않고 민주당 욕하기만 하면 국민들한테 아무리 최장 기간의 필리버스터 최초로 야당 대표가 하는 필리버스터라고 한들 씨알이 먹히겠습니까? 저는 뭐 안 먹힐 거라고 생각을 해요. 국무위원석에서 잠든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던 정성호 법무부 장관. 장 대표가 혼자 계속 토론하고 있다. 누구를 탓하기에 앞서 스스로를 돌아봤으면 한다고 SNS에 적기도 했는데요. 반면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은 장동혁 대표는 혼자가 아니고 우리가 장동혁이라며 힘을 실었습니다. 다만 당 대표가 더 굵직한 일에 집중했으면 한다는 아쉬움을 드러낸 당내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고생하고 안쓰럽고 수고한다는 마음은
드는데 더 뭐 이렇게 심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그래도 대표가 다른 일을 하는데 시간을 좀 더 써면 좋지 않을까. 뭐 한 서너 시간 정도에서 굵직하게 얘기하고 그거에 대해서 그 시간에 오히려 차라리 다른 일을 좀 더 고민하는. 네, 국무위원석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 잠든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는데 모두가 피곤한 모양입니다. 이 최장 시간 필리버스터를 두고 박용진 전 의원 CR도 안 막힐 것이다 이렇게 좀 평가절하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CR도 안 막힌다 이렇게 표현 좀 과한 표현이긴 하지만 그 얘기인즉슨 어쨌든 민주당이 추진한 법안이 그 24시간 이후에 필리버스터 종결과 함께 법안이 통과가 됐고요. 그리고 현재 최근에 대법원의 예규 등등을 감안하면 그리고 오늘도 지금 법원에서 사법부에서 환영의 입장을 그러니까 수용의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요. 저는 국민의힘에서 위헌 얘기는 이제는 더 이상 힘을 얻기가 어렵다. 사실상 헌법재판소의 위헌 제청은 어려울 것으로 제가 보기입니다. 왜냐하면 법원이 이 사안에서 지금 위헌 제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은 법원이 갖고 있는데요. 네. 법원이 이제 권한을 침해받았느냐의 문제인데 현재 법원의 그 수용 입장을 밝혔다는 측면에서는 법원이 헌재 위헌 제청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내란 전담 재판부 위헌성 논란은 여기서 일단락될 것이다라고 보셨는데요. 지금 장동혁 대표가 계속해서 변화할 시점이라고 외쳤는데 그럼 오늘을 계기로 이렇게 필리버스터 최장 기록을 계기로 뭔가 전환점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저는 전환점을 만들어 가고 있다고 봅니다. 이번 이제 장시간 이 필리버스터 같은 경우도 한 세 가지 측면에서의 그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이제 자신의 리더십을 증명했다는 거. 아까 제가 이야기를 들었죠. 두 번째는 이제 명분을 축적하는 겁니다. 할 수 있는 모든 저항은 다 했지만은 한마디로 힘에 역부족이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이후에 이제 대통령의 거부권을 갖다가 행사를 건의하는 그런 측면에서 정치적 의미를 이제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 행사할 가능성은 거부권 행사할 이유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야당 대표로서는 마지막 이제 호소를 국민들을 상대로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 법리적 대응이죠. 판사 출신답게 이제 논리적으로 법안의 이제 유연성과 또 사법부 독립 그런 침해 문제를 조목조목 짚었다는 것이 이제 또 높게 평가받을 수 있는 부분이죠. 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국회가 지금 현재 특히 거대 입법 권력이 독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이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림으로써 앞으로 더 이상 추가적인 어떤 이런 계속해서 민주당 중심의 일방통행식 법안 처리를 제동을 좀 걸 수 있는 국민 여론 행사 여기에는 뭐 상당한 그 계기가 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필리버스터 기록 경신을 계기로 장동혁 대표가 당내 갈등도 봉합하고 중도도 포용할 수 있을지 그 장면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내란 전담 재판부법은 통과가 됐고요. 그 다음 쟁점 법안. 야당이 슈퍼 입틀막법이라고 부르고 한편 여당은 허위정보 근절법이라고 부르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입니다.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상정돼 이에 반발하는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법안의 핵심은 불법 허위 조작 정보 유포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겁니다. 처음엔 고의성이 있는 경우에 한정했지만 법사위에서 고의성 없는 단순한 허위 정보까지 포함하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일었고요. 위헌 논란이 커지자 당 지도부가 고의성 조건을 되살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애초에 위헌 법안을 민주당이 땜질해 졸속 입법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나라의 법을 고치는 일을 이처럼 호떡 뒤집듯이 다룬 검열국가 선언입니다. 소위 언론, 유튜버 재갈법.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리는 법입니다. 그런 법에 대해서 저렇게 모든 법에 대해서 입틀막이니 또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법이니. 네,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 처리 이후에 상정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국민의힘은 슈퍼 입틀막법이라고 규정하면서 지금 현재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물론 허위 정보 유통하면 안 되지만 이렇게 법으로 틀어막으면 언론의 순기능, 언론의 감시 기능들이 위축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미 현행법에서도 허위사실에 대해서는 그 처벌을 받습니다. 예. 다만 이번에 그 강조된 것은 허위사실에 대한 징벌적 그 배상이나 그 처벌을 강화했다는 측면인데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은 이 레거시 미디어라든지 또는 그 이제 이 법이 통과될 경우에 이제 SNS라든지 이런 거에도 다 포괄될 텐데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좀 경종을 울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과거 그 소위 그 신문만 있었을 때와 다르게 지금의 인터넷 그 언론 환경이 개선된 상황에서는 파급 효과나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릅니다. 그래서 그 언론이 속보나 그 어떤 빠르게 그 공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허위 사실인지 아닌지를 내부에서 검열하고 내부에서 그 확인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는 이번에 민주당 법안에서 제가 지금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건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원래 당초 과방위 안에서는 포함이 됐다가 예. 이게 다시 이제 이걸 폐지했거든요. 이걸 예. 다시 남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려해야 될 필요는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포함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지금 네. 현재 한번 예.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에서 애초에 위헌 법안을 계속해서 땜질하면서 졸속 입법하려는 것이 아니냐. 내란 전담 재판부도 그렇고요. 지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그렇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이 부분도 슈퍼 악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민주당의 전통적인 지지 기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민사회 단체의 하나인 참여연대 같은 경우도 이 법 같은 경우는 심각한 위헌의 문제가 생긴다. 특히 표현의 자유의 그런 위축의 문제가 더 국민들에게 일상화되면 그 피해는 결국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 도입에 대해서 상당한 큰 반대를 한 거거든요. 그럼 이 법의 도입이 이제 이루어지면은 이게 첫 번째는 남용의 소지가 생깁니다. 기업이나 정치인이 자신에 대한 비판적인 글을 갖다가 명예훼손 이라 주장하면서 입을 막는 그런 수단으로 이게 이제 악용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검열 효과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 검열 효과는 게시자의 이의 신청이 절차가 있지만은 또 일단 글이 보이지 않게 된다는 그런 점에서 사실상의 검열이라는 그런 검열법이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많은 이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명예훼손의 이 과도한 처벌이에요. 그럼 이제 앞으로 뻑하면 조금만 풍자하고 때로는 좀 유머스럽게 하면서도 이렇게 촌철살인을 하는 그런 언론 표현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이제 명예훼손죄로 이걸 처벌을 요청하면 이게 과도한 명예처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행법상의 그런 명예훼손보다도 이 정보통신망법상으로의 그런 명예훼손은 훨씬 파급력이 더 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의 도입은 정말 입틀막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게 지금 역대 보수 정권에서도 이 법은 손을 안 댔는데 네. 이재명 정부 같은 경우는 국민 주권 정부라고 하면서 이런 법까지 도입한다는 것은 그건 맞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지만은 이번만이라도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야 될 겁니다. 만일 의결을 하면은. 예, 제가 다시 한번 좀 보충 설명을 드리면 이 법의 필요성은 도리어 지금과 같이 인터넷 환경이 확산된 상황에서는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확인되지 않은 사실, 그 다음에 고의성을 갖고 의도해서 그 허위 사실을 유포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피해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구제 방법이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는 이런 법이 필요 없는 것은 개인의 명예훼손에 대해서 이미 민사적으로 상당히 엄하게 배상 책임을 물고 있는 반면에 우리 법원은 허위 사실에 의한 중대한 범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사상으로 되게 1,000만 원 안팎의 그 책임을 묻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 법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다. 그럼 저는 이 과정에선 민사상의 명예훼손에 관련된 손해배상을 너무 소극적으로 해석한 법원의 책임이 일차적으로 있다고 보고요. 저는 SNS, 최근같이 SNS나 온라인으로 광범위하게 퍼지는 현재와 같은 가짜 뉴스를 막기 위해서는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원래 과방위에서 들어갔던 내용이 뭐였냐면 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삭제했었거든요. 예. 이 우리 법에 현재 현행법이 있는 것을. 이것은 이재명 대통령도 사실 역시 명예훼손은 좀 없애는 게 좋겠다. 사실을 얘기했는데 왜 명예훼손이냐라고 했는데 다시 이 과정이 법사위에서 이 내용이 그대로 고스란히 살려서 본회의에 회부된 것은 조금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올라간 상태인 그렇습니다. 거죠?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제가 보기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당내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까지 확인한 건데 이것이 삭제하는 게 맞다. 그 내부에 논란이 있었는데 끝까지 마지막에는 과방위 의견이 아니라 법사위 수정 의견으로 해서 기존의 법이 그대로 존치된 상태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은 좀 독소 조항이 되지 않을까. 자칫 예를 들면 정치인들, 공인이나 관료 또는 기업인 이런 분들의 대상은 사실과 관련된 문제 제기를 할 수 없는 부정적인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 부분은 조금 아쉽다 생각합니다. 이미 상정됐으니까 독소 조항을 수정할 그렇습니다.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잖아요. 민당 인사 중에서도 홍영표 대표님 저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사실상 이 법 도입에도 큰 문제가 없겠죠. 그렇지만은 명예훼손의 과도한 이 처벌 부분은 바로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지적하고 있지만은 홍영표 대표도 마찬가지죠. 이 사실적시 처벌이에요. 그러니까 허위가 아닌 사실을 말해도 비방의 목적이 있다면 처벌을 합니다. 이 법에 따라 가지고. 그러면 얼마나 이 법이 지금 문제가 되는 법인지. 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 비방의 목적 해석도 이제 자의적이라는 비방의 목적이라는 것에 이 기준이 주관적이라서 수사하는 그 어떤 기관이나 법원의 해석에 따라서 각각 다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건 문제죠. 알겠습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 기술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쿠팡이라든지 메타, 텔레그램 이런 쪽에서는 뭐 이런 내용이 있으면 사실상 별로 처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네이버라든지 우리 국내 포털 사이트 같은 경우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면 바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따른 이 역차별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게 바로 이 법입니다. 알겠습니다. 야당이 말하는 대로 슈퍼 입틀막 법이 될지 여당이 말하는 대로 진실만 알려주는 법이 될지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키워드로 가겠습니다. 일고의 가치도 없다던 민주당이 일주일 만에 입장을 선회해 통일교 특검을 하자고 한 이유를 두고 해석이 분분합니다. 친문 전재수 버리기다. 아니다. 나경원 버리기다. 여야는 서로를 비꼬았습니다. 다 한번 열어보자. 과연 2022년 통일교가 사실은 윤석열 후보를 선택을 했고 윤석열 후보를 배타적으로 사실은 독점적으로 지지했고 권성동 의원한테 1억 원을 줬다라고 하는 그 혐의에 의해서 구속된 상황이 있는데 뭐 그렇게 너희들이 잘났냐? 민주당 입장에서는 앞으로 계속 지연 전술을 펼 거로 보입니다. 받는 척, 안 받는. 과거 이제 야당에서 소수당으로서 특검을 관철시킨 사례는 이제 김성태 전 원내대표가 했던 드루킹 특검. 뭐 단식 하던 도중에 얻어맞기도 하고 별일 다 있었어요. 근데 그 이상의 투쟁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민주당 의원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아니 이거 친문 문제인데 왜 우리가 같이 오물을 뒤집어 쓰고 있냐. 민주당이 친문인 전재수 의원을 버린 거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도 비슷한 주장을 폈는데요. 하지만 민주당 강득구 의원 그런 논리라면 국민의힘은 통일교 관련해 이름이 언급된 나경원 의원을 버린 거냐고 맞받았습니다. 네, 민주당의 통일교 특검 전격 수용, 딱히 민주당의 불리한 이슈도 아니지 않냐 이런 판단이 깔린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친문재인계를 버린 것인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글쎄요, 아마 김성태 대표님도 잘 아실 텐데 제가 이 초기 단계부터 특검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얘기를 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서 소개를 해줘야 될 텐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보시면 지난주에 갤럽에서 한 조사를 보면 60% 이상이 통일교 관련 특검에 찬성을 하고 있고 반대 의견이 20% 초반대예요. 거의 3배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그거 관련돼서 제 생각은 국민을 이기는 정권이 없다. 이거는 어느 정권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일교 관련돼서는 지금 그 여야 지지층이 여야를 구분되지 않고 모든 일반적으로 공통적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정치권 전체에 대한 불신이 있고요. 이것을 털고 가자는 그 어떤 여론의 목소리가 매우 높습니다. 저는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이 이것을 외면하고 가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뭐 특별하게 친문 뭐 버리기다, 뭐 아니면 뭐 상대 뭐 나경원 의원 때리기다 이런 걸로 보는 게 아니라 국민적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점 의혹 없이 털고 가는 게 국정 운영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이 과정에서 과거 김영삼 대통령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 사정의 칼날에 눈이 없습니다. 누가 베일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요. 저는 뭐 특검이든 아니면 현재 수사기관에서 하고 있든 죄가 있으면 죄가 있는 대로 그다음에 억울함이 있는 사람은 억울함을 풀어주는 방식으로 엄정하게 수사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네, 지금 야권에서는 여권에서 뭔가를 미리 파악하고 특검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면밀하게 지금 검토가 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손익 계산 측면에서 민주당이나 또 지금 현재 용산 이재명 대통령 오늘부터 청와대지만은 청와대 입장에서도 이게 뭐 크게 숨겨가지고 되려 손해 보지 숨길 필요가 없다 그런 판단입니다. 첫 번째는 좀 전에 이야기하셨지만은 지지층의 강력한 요구나 또 여론의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그 갤럽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67%가 특검 도입을 찬성을 한다는 입장이고 대로 국민의힘 지지층보다 높았어요. 자, 그런 게 있는 것이고 정치적 부담을 또 이걸 함으로써 완화되는 겁니다. 특검을 계속 거부할 경우에는 뭔가 숨기는 것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오해를 살 수도 있고 또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과 선거에 앞으로 내년 6.3 선거에 대려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한 것이죠. 그게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성역 없는 수사 활동을 갖다 이재명 대통령이 천명했지 않습니까? 그런 마당인데 대려 친정집인 민주당에서 통일법을 여기에 우리 전재수 전 통일부 장관이나 임종성 전 의원 이재명 대통령 흔히 말하는 7인방 중에 한 명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연루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피한다? 그런 인식. 그것 때문에 이거는 성역 없는 그런 수사를 통한 역공을 가하고 싶었던 게 있어요. 세 번째가 나는 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봅니다. 세 번째가 이 내란 전담 재판부 이 설치법을 이렇게 통과를 시키지 않습니까? 이거는 시키면서 통일교 이 특검 이건 수용하지 않는다. 이것도 문제 있지만은 지금 이제 종합특검, 제2특검을 지금 현재 만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만듭니다. 만드는데 이거 통일교 특검 수용하지 않으면서 제2특검 가자. 이건 국민 여론이 더 악화될 수밖에 없으니까 최종적으로 민주당이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2차 종합특검을 받기 위한 어떤 일종의 빌드업이다 이런 분석을 주셨는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 통일교 특검법 민주당이 받는 척 안 받을 것이다. 지연 전술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세부 조항을 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만약에 민주당이 그렇게 지연 전술을 쓸 경우에 김성태 대표님처럼 단식이라도 해서 개혁신당이나 국민의힘이 이 특검 반드시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를 오늘 했어요. 지금은 그 국민들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게요. 지금 그 보면 핵심이 되는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2018년부터 2020년 사이에 그 당시 이제 민주당이 정부 여당인 시절이었죠. 그 시점의 로비. 그럼 두 번째는 2022년 전후에서 한 2023년까지의 시기가 핵심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앞서 시기는 민주당과 관련돼 있고 두 번째 시기는 국민의힘과 주로 연관돼 있는 시기이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이 두 시기 자체가 둘 다 엄정하게 수사되지 않으면 어느 쪽도 납득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고요. 특검을 누가 추천하느냐 문제 역시도 제가 보기엔 정치권이 다 연루돼 있기 때문에 대한변협에서 복수를 추천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 정도가 유력한 타협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누가 추천하느냐도 문제인데 민중기 특검의 수사 무마 의혹도 넣어야 된다 안 된다 이거 갖고도 지금 여야가 싸우는 것 같더라고요. 그 문제는 저는 별도로 그 공수처나 또는 다른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여기에는 통일교 문제와 관련된 정치인 로비 문제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나 또는 직권남용 이런 부분들과 관련된 거지 않습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그 소탐대실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걸 갖고 전체 특검이 자칫 깨지는 그런 상황을 할 필요 없이 이 문제는 그대로 일반 수사 이게 핵심이 아니잖아요. 지금 통일교의 문제가 더 핵심인 거고 이 문제는 이후에 민중기 특검에 대한 수사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공소시효도 충분히 있고 저는 그 단계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통일교 유착 의혹 그 핵심에 집중을 하자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에서 국무회의를 열었는데요. 해수부 장관이 아쉽게 공석이라며 후임 장관도 부산에서 구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아쉽게도 지금 해수부 장관이 공석 중이신데 후임 해수부 장관도 가급적이면 부산 지역에서 인재를 구해보도록 생중계 과정에서 일부 부처나 기관의 미흡한 보고를 우리 국민들께서 댓글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또 지적하고 바로잡는 사례도 많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국민 여러분의 집단 지성이 뛰어난 정치 평론가나 정치 지도자보다 훨씬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부산에서 국무회의가 열린 건 노무현 정부 이후 20년 만이라고 합니다. 지금 전재수 전 장관이 통일교 관련 의혹으로 사퇴한 상황에서 해수부 장관이 공석이라서 좀 아쉽다. 그리고 그 후임도 부산에서 인재를 발굴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오늘 의미가 부산 있을까요? 동부 수정동 그 해수부 임시청사에서 이제 쉽게 말하면 개청식을 한 거죠. 여기에 이제 해수부 장관은 없는데 이제 대통령이 가셔가지고 직접 이제 개청식에 참여를 했고 더 이어서 이제 현장 국무회의를 갖다 이제 거기서 개최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 부분은 끊임없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대선뿐만 아니라 또 앞으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시장을 비롯한 불경을 갖다 꼭 공략해내겠다는 그런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저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히 불경을 공략하는데 그 중심이 가장 이제 우선 부산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해수부 장관의 공석을 다시 부산 출신 인사로 채우겠다. 예. 뭐 저도 기대는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부산이 뭐 대한민국 최고의 이제 항만 도시로서 그런 해수부까지 정부가 이전해서 부산에서 개청을 하는 마당이면은 해수부 또 장관이 초대 이제 부산 해수부의 장관이 또 부산 출신이 되면 그것도 또 의미가 있겠죠. 예. 그렇지만 상당히 이거는 정치적 의미를 담아가지고 대통령이 저런 입장을 냈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난 몇 주 동안 생중계 업무 보고 큰 화제를 모았는데 오늘이 마지막 순서로 해수부 업무 보고예요. 그리고 예. 부산에 가서 후임 해수부 장관을 부산에서 임명하겠다. 이거는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발언이라고 분석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야권에서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근데 뭐 그거 말고도 과거에도 부산 출신 해수부 장관은 많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계셨고 그다음에 김영춘 전 장관도 해수부 출신이었고 그 등등 여러 사람 계셨는데 꼭 선거를 염두에 둔 건 아니고요. 자연스럽게 부산 지역 그 국회의원들이 지역 특성상 해양 관련된 그 산업이나 또는 업무가 자기 지역구에 매우 민감한 사안이고 또 그 자연스럽게 관심도 많고 전문성도 있기 때문에 장관으로 발탁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이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이 문제는 대통령께서 굉장히 속도를 내서 당초에 원래 예상은 내년 지방선거 전후쯤 돼서 해수부가 이양될 거라고 다들 생각을 했는데 일찌감치 대통령께서 연내 이청하도록 지시를 하면서 정말 12월 안으로 해양수사부가 부산에 문을 열게 되는 역사적인 현장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께서는 각별한 본인이 의지를 갖고 했던 업무라는 측면, 국정 업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해양수산부 그 개청식에 맞춰서 국무회의를 부산에서 한 것 아닌가. 그리고 자연스럽게 부산 지역에 갔으니까 부산 그 분들 중에서 좋은 분이 있으면 부산 지역 정치인 중에 한 분을 장관으로 모시고 싶다라는 원론적인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중요한 것은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가령 이제 우리가 세종시를 행정수도라 그러잖아요. 네. 또 부산도 수도라 그래요. 무슨 수도라 그러겠습니까? 해양수도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해수부 이전과 함께 이제 해양수도 부산을 이제 건설을 하기 위해서 모든 해양 관련 기관을 갖다 전부 부산에 다 이전토록 조치하겠다. 뭐 이런 정도. 이러면 뭐 부산 시민들이 하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파격적인 지금 역대 어느 대통령도 저런 이제 부산 시민들을 의식한 그런 뭐 저런 정책과 또 뭐 입장 이런 걸 저렇게 내세운 적이 없죠. 그런 측면에서 다른 지역하고 이제 균형 발전적인 측면에서 또 문제 제기가 되지 않겠나. 저러다면 수도가 너무 많아질 것 같아요. 예. 세종 행정수도, 부산 해양수도. 그럼 대구 가서는 뭐라고 그러실 건지. 강주는 AI 기반 뭐 수도라고 그러겠죠. 또 그런 정도로 하여튼 이재명 대통령의 지금 하나하나 행보는 사실상 내년 6.3 지방선거를 상당히 의식하는 그런 행보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부산에 가서 후임 해양수산부 장관은 부산에서 임명하겠다라고 말한 대통령의 발언의 의미 짚어봤습니다. 저희는 마지막 주제로 가겠습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한항공에서 최고급 호텔 숙박권과 서비스를 받은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한 언론이 지난해 11월 김 원내대표가 대한항공에서 받은 호텔 숙박 초대권으로 160여만 원에 달하는 최고급 객실과 서비스를 이용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이에 대한 취재진 질문이 쏟아졌는데요. 김 원내대표, 기사에 내용이 있는데 내 상처에 소금을 뿌리고 싶냐며 신중치 못한 건 맞다고 말했는데요. 국민의힘은 논평을 내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인수합병 논의 당시 국토교통위와 정무의 핵심 인사였던 김 원내대표가 일반인은 평생 가기 힘든 초호화 스위트룸을 무상으로 받았다는 점에 국민적 분노가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한항공에서 최고급 호텔 숙박권과 서비스를 받은 정황이 드러나 논란인데 자세한 좀 짚어주시죠. 예, 일단 뭐 언론에 보도된 대로 대한항공 측으로부터 고가의 그 어떤 숙박권 및 뭐 식대권을 받은 것 같습니다. 예. 대략 현재 가치로 한 160만 원 안팎이라고 지금 전해지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 당시는 원내대표가 아니라 아마 국토교통위 소속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는 원내대표는 아마 박찬대 의원이 원내대표 시절이었던 것 같고 1년 전이라고 얘기하는 걸 보니까요. 제가 보기엔 매우 이제 본인도 얘기했지만 적절치 않은 거죠. 왜냐하면 직무 연관성 측면에서도 국토교통위라고 할 때에는 대한항공과 직접적으로 업무 연관성이 있고 또 업무 연관성이 없다 하더라도 1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청탁 방지법에 의해서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경계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뭐 이미 김병기 원내대표 스스로 부적절히 했다고 인정한 만큼 더 얘기하진 않겠는데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거 정부 여당, 그러니까 집권하고 나서 집권한 정당이나 정부가 허물어져 갈 때 가장 보면 큰 사건으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사건에서 국민으로부터 신임을 잃을 때 결국은 정권이 타격을 받고 신뢰를 잃게 되면서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민주당 의원이나 민주당에 관계된 여러분들이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좀 더 보다 깊은 고민과 국민적 눈높이를 감안한 처신이 있었으면 합니다. 예, 김병기 원내대표는 부적절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직접 받은 게 아니라서 잘 몰랐다 이런 해명을 내놓긴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야당인 국민의힘이 처음부터 문제 제기해가지고 벌어진 사건이 아니에요. MBC 그리고 한겨레에서 보도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알게 된 사안인데 이게 이제 2021년 작년 11월 달에 이제 본인은 국회 정무위 소속인데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요.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 이제 합병뿐만 아니라 또 이 마일리지 문제 이런 걸로 가지고 그게 소관 상임인 정무위에서 이걸 다뤄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직무 관련성 논란이 좀 이제 빚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이걸 청탁을 대가로 이렇게 받은 건 아니다 이렇게 해명은 하고 있지만은 분명히 부적절한 처신이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본인의 입장도 그렇게 이제 해명을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야당의 입장에서 이걸 가지고 크게 이제 정치 쟁점화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은데 다만 국민들 보기에 집권당 원내대표가 이런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런 비판에 상당히 문매를 맞을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죠. 대한항공에서 160만 원어치 호텔 숙박권과 서비스를 이용한 정황, 김병기 원내대표의 추가 입장이 나오면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원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현재 서울 등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리고 있어 퇴근길 미끄럼 사고가 우려됩니다. 비와 눈은 성탄 이브인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겠고 성탄절 당일에는 반짝 한파가 찾아올 전망인데요. 자세한 소식 야외에 나가 있는 기상캐스터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서울 청계천에 나와 있습니다. 네, 퇴근 시간 앞두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 날씨 어떻습니까? 네, 제가 나와 있는 서울 종로구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지역별 기온에 따라 강수 형태가 조금씩 다른데요. 비와 눈이 섞여 진눈깨비가 오는 곳도 있고요. 또 기온이 낮은 중북부 지방을 중심으로는 눈으로 바뀌어 내리고 있습니다. 퇴근길 빙판길 사고가 우려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해상에서 발달한 저기압이 내륙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중부와 호남을 중심으로 내리는 눈비는 그 밖에 전역으로 확대되겠고요. 내일 새벽까지 비로 내린다면 5에서 20mm가 오겠습니다. 경기 연천과 강원도 철원, 화천과 양구, 북부산 간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경기 북부에는 1에서 3cm, 강원 북부에는 최고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성탄 이브인 내일까지는 심한 추위 없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 영상 1도, 낮 기온 6도 등으로 오늘보다 또 예년보다 높겠습니다. 다만 성탄절에는 한기가 몰려와 한파특보가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목요일에는 서울의 낮 체감 온도가 영하 7도 안팎, 금요일 아침에는 영하 20도 가까이 곤두박질하겠습니다. 한파 속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대설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오늘 밤 사이에는 기온이 내려가면서 곳곳에서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퇴근길과 내일 아침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국내 민간 기업이 개발한 우주 발사체 한빛 나노의 첫 발사가 기체 이상으로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상업용 우주 발사체 시장을 향한 도전은 내년에도 계속됩니다. 고한석 기자입니다. 브라질 알칸타라 우주센터. 어둠을 뚫고 한빛 나노가 솟구칩니다. 일단 로켓이 점화됩니다. 이륙 30초. 갑자기 기체에 이상이 감지되고 발사체가 지상으로 추락합니다. 폭발음과 함께 불길이 치솟습니다. 개발사인 이노스페이스는 비행 중 기체 이상이 감지됨에 따라 지상 안전구역 내 발사체를 낙하시켰다며 폭발로 인한 피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한빛 나노의 임무는 브라질과 인도의 소형 위성 등 탑재체 8기를 300km 저궤도에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국가 주도로 개발된 누리호가 3단 로켓 구조에 길이 47m, 200톤 넘는 중형 발사체라면 한빛 나노는 길이 22m, 2단 소형 발사체입니다. 소형 위성을 빠르고 저렴하게 쏘아 올리는 데 특화돼 있습니다. 이노스페이스가 사용 계약을 맺은 알칸타라 우주센터의 지리적 이점도 있습니다. 적도 근처에 있어서 지구 자전에 따른 추가 운동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료 효율이 높아 위성 배송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가집니다. 이번 발사는 산화제 냉각 장치 이상, 기상 악화 등의 이유로 여러 차례 연기 끝에 이뤄졌습니다. 최종 도전은 비록 실패로 끝났지만 많은 경험이 쌓였고 상업용 우주 발사체 시장으로 한 걸음 더 나가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입니다. 처음부터 성공을 했으면 좋았겠지만은 그렇지 못한 일들은 굉장히 많고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잘 보완을 해가지고 다음번에 잘 발사를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노스페이스는 내년 상반기에 다시 발사를 시도할 계획입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네, 최근 통일교 핵심 자금 담당자들을 연일 불러 조사하고 있는 경찰이 오늘은 오전부터 통일교 전 총무처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올해까지일 수도 있는 공소시효를 고려해서 이르면 이번 주 전재수 의원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 지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태인 기자. 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입니다. 네, 경찰이 통일교의 재정 담당자들을 잇따라 부르고 있죠. 네, 경찰은 오늘 오전 9시부터 통일교의 자금 관련 일을 했던 전 총무처장 조모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 중간에 잠시 점심을 먹으러 나온 조 씨는 오전 조사에 어떤 질문이 나왔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정치 후원금 자금 집행과 관련된 내용이 나왔다고 답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것처럼 정치 후원금 관련 자금 집행 관련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네, 그걸 좀 받고 있는 중입니다.
조 씨가 인사와 행정, 예산을 담당했던 만큼 경찰은 조 씨를 상대로 통일교 자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 씨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아내이자 전 재정국장이었던 이모 씨의 상사이기도 합니다. 경찰은 어제 이 씨도 불러서 조사를 마쳤습니다. 전 재정국장 이 씨는 김건희 특검이 통일교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기소할 때도 주요 증거인 현금 사진을 가지고 있는 등 통일교 로비 의혹의 주요 창구로 꼽힙니다. 네, 전재수 의원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경찰은 통일교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전재수 의원과 통일교 관계자가 만난 날짜 등이 기록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자료는 통일교 측에서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보고한 문건으로 전재수 의원의 이름이 수차례 등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해당 문건 속 기록과 통일교 천정궁의 실제 출입 기록을 비교하면서 전 의원의 동선 확보 등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또 통일교 측이 전 의원에게 건넸다는 의혹이 있는 불가리 명품 시계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또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다시 접견 조사할 계획이라고요? 네, 경찰은 구속 상태로 구치소에 수용된 한학자 총재를 내일 다시 접견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내일이 두 번째 접견 조사로 한 총재는 지난 17일에도 3시간가량 구치소에서 접견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또 내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도 조사할 예정으로 윤 전 본부장도 지난 11일 구치소에서 1차 접견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첫 조사 때와 비슷하게 내일도 전재수 의원과 관련된 질문에 집중할 전망입니다. 이르면 이번 주 공소시효 문제가 있는 전재수 의원에 대한 수사 윤곽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데 경찰은 전 의원에 대한 추가 조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YTN 윤태희입니다. 네, 주식 차명거래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던 무소속 이춘석 의원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다만 경찰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은 단서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사회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종훈 기자, 이춘석 의원이 검찰에 송치됐다고요? 네, 경찰은 이 의원이 수년간 보좌관 참호시 명의로 된 증권 앱으로 12억 원 규모의 주식 거래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 의원이 국회의원 신분으로 3천만 원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면 2개월 안에 매각이나 백지 신탁해야 하는 공직자윤리법도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여기에 이 의원이 100만 원이 넘는 경조사비를 4번 수수한 점을 포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다만 경찰은 이 의원이 주식 투자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단서는 없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과 이 의원을 포함한 관련자들의 금융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이춘석 의원을 둘러싼 그동안의 논란도 정리해 주시죠. 네, 이 의원의 차명거래 의혹의 발단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관 명의로 된 주식거래창을 통해 주문을 넣는 모습이 포착되면서부터였습니다. 당시 보좌관 명의 계좌엔 네이버와 LG CNS 등 AI 관련주가 있었는데 이 의원이 국정기획위에서 AI 정책을 담당했다는 점에서 이해 충돌 논란까지 일었습니다. 이후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발장이 접수된 데 이어 국민의힘과 시민단체 등도 잇따라 이 의원을 고발하며 경찰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경찰은 이 의원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등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함께 소환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경찰의 첫 조사에서 이 의원은 차명거래의 일부를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거로 전해졌는데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우종훈입니다. 차태원 SK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납의 관장의 이혼소송 파기환송심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다음 달 9일 오후 5시 20분 최 회장과 노 관장 이혼소송 1차 변론기일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서 대법원은 10월 두 사람의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에서 노 관장에게 1조 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했던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음주운전과 도주치상 혐의로 40대 A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오늘 새벽 서울 성수동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경찰을 들이받아 3명이 다치는 사고를 내고 현장을 벗어난 혐의를 받는데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어젯밤 충북 제천시 명동에 있는 교차로에서 20대 A씨가 몰던 승용차가 SUV와 충돌한 뒤 상가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SUV 운전자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상가 유리창이 파손됐습니다. 네, 오늘 서울 반포동에 있는 건물 지하 2층 찜질방에서 불이 나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찜질방에 있던 손님 등 31명이 대피했습니다. 네, 연말이 다가오면서 원달러 환율이 1,484원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연말 환율 종가를 기준으로 자본 비율을 계산해야 하는 금융기관들로선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을 수 없는데요. 한국은행은 고환율 때문에 금융기관들의 자본 비율이 하락하고 그에 따라 신용 공급이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유환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일부터 사흘째 1,480원대인 원달러 환율이 오전에 1,484원까지 치솟자 외환 시장에는 종일 긴장감이 고조됐습니다. 환율이 지난 4월 9일 연고점 1,487원에 근접하면서 이러다 1,500원까지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외환 당국으로선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 해지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아직 눈에 띄는 효과는 나타나질 않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하반기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고환율이 수입물가 상승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의 대출 여력을 줄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은행의 외화 대출 등 외화 자산의 원화 환산액이 늘어나는데 이는 자기 자본 비율의 분모인 위험 가중 자산을 늘려 결과적으로 자기 자본 비율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연말 그 환율에 따라 금융기관의 외화 자산의 그 원화 환산액이 증가할 수가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자본 비율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신용을 줄이게 되는 위험 가중 자산을 줄인다라는 것은 이제 신용을 줄인다는 것이니까 그렇게 될 수는 있습니다. 한은은 은행들이 신용 공급을 축소하면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커지고 수출 대기업과 내수 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고환율에도 외국인의 1조 가까운 순매수에 힘입어 코스피는 0.3% 상승 마감해 사흘째 산타랠리를 이어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 해군 신형 호위함 건조와 관련해 한화를 언급하면서 한화오션은 12% 급등했습니다. 코스닥은 0.4% 상승 출발했지만 외국인 순매도로 상승세가 꺾여 1% 내린 919로 장을 마쳤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쿠팡 수사 무마와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쿠팡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국내 물류를 총괄하는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 본사와 쿠팡 대관 조직이 활동했다는 의혹을 받는 비밀 사무실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조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서울 문정동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국내 물류를 총괄하는 쿠팡의 핵심 계열사입니다. 압수수색 대상엔 이른바 쿠팡 비밀 사무실도 포함됐습니다. 쿠팡은 강남역 인근에 간판 없는 사무실을 차려 박대준 전 대표가 총괄하는 대관 조직을 운영해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퇴직금 지급 관련 자료들과 검찰 수사 대응 관련 내부 문서 등을 확보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의혹과 이에 대한 수사 외압 여부와 관련한 첫 강제 수사입니다. 쿠팡은 지난 2023년 5월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 규칙을 바꿔 퇴직금 성격의 급여를 주지 않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노동당국은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넘겼지만 검찰은 지난 4월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당시 사건을 맡았던 문지석 부장검사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윗선인 엄희준 부천지청장과 김동희 차장검사가 무혐의 처분을 압박했다고 주장했고 최근 특검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금이라도 거짓말을 하거나 잘못이 있는 공직자들은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검은 압수물을 분석해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이 적정했는지, 수사 과정에서 로비나 외압이 있었는지 등을 살펴볼 방침입니다. 고객 정보 유출에 더해
경찰과 특검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태에도 쿠팡은 마치 버티기에 들어간 듯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네, 이런 쿠팡에 대해 사법당국이 전방위 고강도 수사에 들어갔는데요. 국세청의 특별 세무조사에 이어 오늘은 상설특검이 비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쿠팡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이제 어제 전격적으로 시작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진행이 됐는데 현장 화면 보고 저희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국세청 마크가 붙은 검정색 조끼를 입은 국세청 관계자들이 쿠팡 사무실로 보이는 곳에 우르르 들어가는데요. 입구는 꽉 막혀 있습니다. 잠시 후 모습을 보실까요? 국세청 마크가 붙은 상자 여러 개 들고 나오는 모습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상자를 들고 나오는 모습부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는 것까지 검찰 혹은 특검의 압수수색 장면과 거의 비슷해 보입니다. 어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과 국제거래조사국 관계자 150여 명이 세무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네, 기업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세무조사라고 하는데 이 국세청이 찾아간 곳이 쿠팡 자회사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현재 구조가 쿠팡은 본사에 INC가 있고요. 한국 본사가 있고 또 한국 본사 바로 밑에 쿠팡 풀필먼트라는 회사가 물류와 전반적인 총괄 사업을 합니다. 예. 바로 그곳을 이제 세무조사가 들어가게 된 건데요. 예. 일단 세무조사 이야기하기 전에 이게 너무나 많아서 좀 헷갈리실 수가 네. 있어서 쿠팡과 관련해서는 크게 4가지 부분으로 지금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개인정보 3,300만 명 유출된 건으로 그걸 누가 유출했는지 뭐 중국 직원의 일탈인지 어떤 조직의 문제인지를 하나 보는 거고요. 네. 지금 다룰 부분이 이제 세무조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제 뒤에서 이야기할 게 상설특검에서 퇴직급여 관련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그 검사가 이야기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의 또 하나가 있고 마지막은 이제 과로사 특별위원회가 다시 한번 경찰 수사를 의뢰한 부분이 있어서 이제 크게 4가지 축으로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이번은 국세청이 출동한 세무조사였었는데 네. 앞서 앵커도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국세청 조사 4국이 나갔습니다. 이 조사 4국은 일단 지방국세청 밑에 있기는 한데 네. 기업 저승사자라는 예.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하고 게다가 세무조사는 보통 우리가 정기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주로 하는 업무가 이 4국이 비정기 세무조사고 4국이 떴다라고 하면 거의 시간차를 두고 검찰과 함께 가서 형사처벌까지 좀 염두에 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예. 기업 저승사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또 하나 이번 세무조사의 또 하나의 특징들을 보면 조사 4국이 나갔는데 국제거래조사국이 함께 이번에 동행했다라고 예. 합니다. 이제 국제거래조사국이 나갔다는 의미는 이제 보통 세무조사할 때 다국적 기업들을 할 때는 국제거래조사국이 함께 가거든요. 이번에 세무조사의 이야기 자체가 한국과 미국, 왜냐하면 미국의 본사가 있기 때문에 이 관계에서 자금 흐름 관계에서 탈세가 있었는지와 함께 미국 본사의 INC의 최대 주주가 또 김범석 의장 아닙니까? 예. 개인 탈세 부분까지도 함께 노리는 것이 아닌가? 또 이런 생각도 해보게 합니다. 네, 앞서서 회사 구조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는데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라는 회사가 지금 자회사잖아요. 네? 좀 이름이 생소해요. 저희는 이제 쿠팡만 아는데 어떤 회사인 거죠? 그렇군요. 근데 이제 쿠팡에서 일하는 친구들이라든가 이런 알바하는 친구들은 주로 뭐 이런 메일이라든가 카카오톡이 올 때는 쿠팡 풀필먼트로 오기 때문에 예. CFS라는 회사가 되게 좀 뭐 일반 이제 MZ라든가 일하시는 분들한테는 익숙할 텐데요. 예. 컴서브라는 이름으로 이제 설립이 됐었고 이제 쿠팡 풀필먼트로 봤었고요. 물류와 창고 운영 쪽을 총괄하는 그런 회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를 일단 집중적으로 노린 것이 예. 한국에서 사업부가 여기서 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작은 흐름도 여기서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사 4국이 이 CFS 사무실로 들어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쿠팡 지배구조 그래픽이 있으면 함께 보면서 얘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쿠팡 INC가 주식회사 쿠팡의 지분을 100% 가지고 있고 또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 지분을 100%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세무조사는 어떤 자료를 가장 중점적으로 보려고 이루어진 걸까요? 일단 한국에서의 자료 같은 거는 뭐 감사도 받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 한국에 있는 두 번째 한국 코리아 쿠팡 코리아와
쿠팡 INC, 델라웨어에 있는 미국 본사와의 그 사이에서의 자금 거래를 아마 집중적으로 살펴보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자금 거래가 이제 국외로 갔냐라고 해서 아마도 국제거래조사국이 들어갔던 부분은 역외 탈세 부분까지도 함께 집중적으로 조사하지 않나 이런 추론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역으로 한국에서 벌어서 미국으로 들어가는 이제 구조, 그 돈을 이제 흐름을 좀 밝혀야 되는 것인데 거기에서 이제 불법적인 부분을 보는 거겠죠. 예. 네. 여기서 좀 어떤 위법 캐빙을 좀 눈여겨볼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떤 처벌을 좀 김범석 의장이 받을 수 있을까요? 글쎄 거기 강도에 따라 다를 텐데요. 뭐 예. 탈세라고 하면 과징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일 텐데 그 와중에서 어떤 형사처벌까지도 고려를 하는 대목들도 있지 않겠다라고 하겠지만은 예. 아직까지는 일단 조사 결과를 함께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배경원 부총리는 최근 국회에서 쿠팡 영업정지 가능성까지 언급하긴 했는데 네. 사실 이게 현실화할 가능성이 좀 높지는 않다는 분석이에요. 그렇죠. 예. 배경우 총리 또 그 전에 주병기 공정위원장도 영업정지란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현실성은 딱 현재로서는 좀 낮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영업정지라는 자체가 어떤 한 사건이 터졌다고 바로 영업정지를 하지는 않고요. 일단 조사 혹은 수사가 끝나게 되면 특정 뭐 소비자라든가 어떤 객체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있었는지를 먼저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럼 그 발생 책임을 묻게 되겠죠. 그것과 함께 당국에서 시정 조치, 시정 명령 이러이러한 것들을 고쳐라라고 또 이제 오더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영업 중지는 그 시정 조치까지 받아놓고 그걸 이행하지 않을 시 이제 영업 중지를 때릴 수가 있는 대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아직 조사와 수사도 끝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우리 부총리라든가 또 이 주병기 위원장, 공정위원장이 영업정지라고 이야기를 꺼낸 것은 그만큼 지금 당국은 쿠팡에 대해서 이제 칼날을 겨누고 있다라는 것을 좀 말하려는 우회적인 표현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또 막상 최악의 막 사건이 지나서 영업정지가 됐다 하더라도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그럼 또 쿠팡은 또 행정소송을 걸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뭐 수년간이 걸려야 되는 그런 그러니까 뭐 사실 만약에 영업정지 된다고 하면 소비자는 대체제를 찾을 수 있지만 그 안에 근로자들이 또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네, 아마 근데 그것도 수년이 걸릴 대목이기 때문에 그만큼 당국은 이방의 쿠팡을 좌시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지 표명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워낙 사안이 커서 좀 고려할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세무당국의 좀 이야기들을 받고 수사당국에서도 이제 오늘 상설특검이죠. 압수수색에 나섰는데 지금 퇴직급, 미지급과 관련된 그 부분을 조금 보기 위해서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건 세무조사였고요. 이것과는 별도로 상설특검에서 압색을 들어가게 된 거였었는데요. 여기 압수수색 같은 경우에는 뭐 비밀 사무실이라고 알려져 있는 강남 사무실, 그러니까 앞서 말한 CFS라든가 여기는 다 송파구에 있는데 모두 사무실이었고요. 강남구에 있는 사무실을 같이 압수수색을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여기가 아마도 대관 업무를 총괄하는, 앞서 풀필먼트는 실질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거고요. 이제 대관 업무를 총괄하는 곳으로 함께 들어가게 됐었는데 뭐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이 상설특검은 또 뭐냐? 앞서 화면도 잠깐 나왔었는데 그 문지석 지방 부장검사가 어미준 지청장 또 김동희 차장검사에 대해서 이제 특검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한 거였는데 뭐 짧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쿠팡에서 퇴직급여를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각 회사의 규칙이 있는데 원래 규칙은 1년 이상을 근무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줘야 되는데 15시간 미만은 빼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쭉 계산해서 15건 미만을 빼고 1년이 됐으면 퇴직금을 급여를 지급을 하게 되는 거였었는데 그거를 어느 틈엔가 바꿔서 15시간 이상만 일한 걸로 짜서 1년이 돼야 된다. 그런데 그것도 연속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한번 비면 다시 시작하는 리셋 규정을 뒀다라고 해서 이게 훨씬 더 강력하게 된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당시에 문지석 부장검사는 이건 의도가 보여지는 거고 퇴직급여를 안 주려고 하는 일종의 꼼수였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수사를 들어갔었었는데 이거를 결과적으로는 불기소 처분이 났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문 지방검사는 여기는 윗선에서 일정 부분 봐주기가 있었다라고 강력하게 항의됐고 그 부분을 이제 들어가서 상설특검이 들어가게 된 건데요. 여기서 뭐 관봉간 띠지도 나오게 되고 실질적으로 누가 로비를 하게 됐는가 이것까지도 함께 보게 되는 거고요. 가장 핵심은 그 퇴직급 지급 규정을
바꾸는 과정에서 네. 어떤 좀 뭐 불법적인 행동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걸 바뀌면서 못 받은 분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분들에 대한 임금 체불 이런 것도 아마 상설 특검에서는 함께 보게 되는 거여서 앞서 세무조사와는 또 별도로 예. 특검의 수사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퇴직금 미지급과 관련한 비밀 사무실 압수수색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쿠팡 정보 유출 사건 이후에 다시 주목받게 된 사건 바로 노동자 과로사 의혹인데요. 네, 과로사 노동자의 유가족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듣고서 대담 이어가죠. 덕준이가 떠난 후 쿠팡과의 진행한 싸움을 하였습니다. 동료들의 증언으로부터 시작된 싸움은 쿠팡의 비협조로 번번이 막혔습니다. 미국 증시 상장을 앞두고 합의를 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다 21년 7월 일방적으로 연락을 차단하였습니다. 자식을 굶겨 죽인 비정한 부모로 만들어버린 쿠팡의 행태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의 비참함과 좌절함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고개 숙이며 거리를 헤매던 모든 순간들이 김범석의 한마디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네, 이어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 화면, 5년 전 쿠팡의 한 물류센터 CCTV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은 채 걸어가는 남성이 앞서 들으셨던 유가족 박미숙 씨의 아들인 고 장덕준 씨입니다. 철제 수거함에 손을 짚고 허리를 숙이면서 한동안 이렇게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날 이 순간 장 씨가 숨졌습니다. 네, 고 장덕준 씨 사망 관련해서 최근에 김범석 의장이 과거에 이제 다른 사람들과 나눴던 대화록이 공개가 됐는데 열심히 일하지 않은 것처럼 하라. 그러니까 과로사 은폐 의혹이 불거졌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쿠팡 관련은 이제 세 번째 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탈세 관련한 세무조사, 그다음에 뭐 수사무바, 그다음에 퇴직금 관련되는 이제 상설특검의 압수수색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택배 노동자 과로사위원회가 문모 씨 노동자의 과로사와 함께 김범석 의장을 이제 고발한 그런 축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예. 앞서 말한 것처럼 이제 노동자 사망 장덕준 씨 사망과 관련해서 이제 나중에 조사들이 갔었을 때 CCTV 조작에 대한 또 의혹이 있다라는 것이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전원이기는 한데요. 김범석 의장이 이 장덕준 씨 사망과 관련해서 일종의 지시를 내렸다라는 게 유가족과 이 과로사위원회 측의 주장입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고인 관련한 기록들을 좀 삭제해라. 그래서 특별하게 열심히 일했다라는 증거를 남기지 마라. 이제 이렇게 명령과 뭐 지시를 내렸다라고 하고요. 예. 휴게 시간이 충분했던 것, 즉 충분한 휴식을 취했던 것처럼 부풀려라라는 지시를 내렸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유족과 이제 과로사위원회가 강렬하게 항의를 해서 이제 고발한 부분인데요. 예. 여기에 대해서 쿠팡 측은 이건 뭐 전 임원이 회사를 뭐 떠나게 되면서 악의적으로 공개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이 역시도 그 전 임원이 이 정도까지 얘기를 했다라면은 그게 뭐 회의록이든 어디든 김범석 의장의 지시사항이 남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이것도 결국 조사를 넘어서 또 수사가 갈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뭐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로 시작해서 여러 어떤 문제들이 좀 드러나다 보니까 이용자들이 지금 쿠팡을 이제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좀 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탈팡이라는 말이 이제 앞에도 나오고 있는데 저기 나오고 있지만은요, 이제 쿠팡이 많이 됐을 때 12월 1일이 거의 1,800만 명, 일일 활성자 수입니다. 일일 네. 이용자 수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이후에 사건 터지고 나면서도 쭉쭉쭉 빠져서 1,500만 명이 일단 깨진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20일 기준으로 1,484만 명인데 실제적으로 1,400만 명, 1,500만 명까지는 쿠팡이 과거에도 나왔던 수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다운그레이드 돼서 한 1,300명대, 1,200만 명대로 일일 이용자 수가 떨어지게 된다면 이 부분은 상당 부분 지금 우리 사회가 쿠팡을 떠나는 이제 탈팡에 대한 것들이 확산되고 있구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현재로는 이제 1,800만 명에서 한 1,500만 명, 1,400만 명 정도니까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한 400만 명 정도는 일단 쿠팡을 떠났다 이렇게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쿠팡을 둘러싼 여러 사태들에 대해서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20일 개그우먼 박나래 씨 측으로부터 전 매니저 2명에 대한 업무상 횡령 혐의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 6일 전 매니저들이 허위 주장으로 거액의 금전을 요구했다며 이들을 공갈 혐의로도 고소했습니다. 박 씨는 최근 경찰에 출석해 고소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수 홍진영이 이른바 주사 이모와 함께 찍은 사진이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된 데 대해 친분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홍진영은 소속사를 통해 사진은 12년 전 병원에서 촬영한 것으로 추측되는데 주사 이모 이 씨에 대한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또 이 씨와 SNS에서 팔로우 관계도 아니었고 친분도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배우 신민아와 김우빈 씨의 결혼식에서 주례를 선 법륜 스님이 결혼 당시 주례사를 공개했습니다. 법륜 스님은 이 정토회 홈페이지를 통해 과거 김우빈이 건강이 좋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을 때 신민아가 공양미를 머리에 이고 경주 남산 관세음보살 앞에서 기도했던 일화 등 주례사 내용을 전했습니다. 법륜 스님은 그 후 김우빈이 다시 건강을 되찾았다면서 두 사람이 손잡고 함께 일생을 살아가겠다며 결혼을 약속하게 된 건 정말 깊은 인연의 결과라고 덧붙였습니다. 국제 금값이 연일 천정부지로 뛰고 있습니다. 미국 베네수엘라 정권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면서 불안한 투기 심리를 더욱 자극했기 때문인데요. 이런 추세라면 내년에도 계속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김선중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납포한 베네수엘라 유조선을 팔거나 미국이 가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조선에 있던 원유도 비축유로 쓰겠다고 했습니다. 베네수엘라를 직접 공격할지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지만 마두로 대통령은 물러나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습니다. He can do whatever he wants. It's all right. Whatever he wants to do. If he wants to do something, if he plays tough, it'll be the last time he's ever able to play tough. 이처럼 베네수엘라를 둘러싼 전운이 커지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도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 19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유조선을 공격하고 모스크바에서는 차량 테러 사건까지 터지자 불안한 투자 심리는 곧바로 이른바 안전자산인 금과 은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국제거래시장에서 금 현물 가격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며 고공행진이 계속되고 있고 은 역시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금과 은은 이란의 이슬람 혁명으로 유가가 급등했던 지난 1979년 이후 최대 상승률을 보일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And since gold is priced in dollars, therefore the price has been moving higher, attracting the attention of momentum investors. Our belief is that we could still see higher gold prices. 여기다 미국의 금리 인하와 주요 국가의 중앙은행들까지 금 매수에 합세하고 있는 점도 투자 심리를 더욱 자극합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금 선호 현상이 계속될 것이라며 내년에는 온스당 5,000달러 시대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사라지는 순간 금값은 크게 떨어져 왔다며 폭락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북한이 백두산 인근 삼지연 관광지구에서 호텔 5곳을 한꺼번에 준공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현대적인 호텔 5곳의 준공식이 지난 20일과 21일 이틀 동안 열렸다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준공식에 참석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개된 호텔 내부를 보면 화려한 외관뿐 아니라 고급 객실과 연회장, 사우나, 노천 수영장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춘 것으로 보입니다. 호텔 준공식에는 김 위원장의 딸 주애가 지난 19일 심포시 공장 준공식에 이어 이틀 연속 김 위원장과 동행했습니다. 미국 프로야구 무대에 도전했던 송성문이 샌디에이고와 정식으로 4년 계약을 맺고 돌아왔습니다. 샌디에이고라는 명문 구간에서 뛸 수 있어 영광이라며 100점짜리 계약이라고 만족했습니다. 이대건 기자입니다. 빅리거의 꿈을 이룬 송성문이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4년에 1,500만 달러, 우리 돈 222억 원이란 샌디에이고와의 계약 내용에 대해 큰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또 샌디에이고라는 그런 명문 구단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점, 그런 점이 저에게는 정말 야구 인생에서 굉장히 영광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점수요? 100점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국내 무대에서 지난해부터 타율 3할 때
장타율 5할대로 급성장한 송성문이 샌디에이고를 선택한 이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샌디에이고에서 정말 계약 조건을 봐도 좀 저에게 굉장히 배려를 많이 해주신 부분도 있고 또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메이저리그 로스터에 이름을 먼저 올려야 하고 그다음 많은 경기를 뛰고 싶다는 현실적인 목표도 제시했습니다. 다만 3루수로 골든글로브까지 수상한 송성문이지만 샌디에이고에선 포지션 경쟁이 불가피합니다. 현지에서도 2루수나 지명타자로 기용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때문에 어느 팀을 가든 경쟁을 해야 하는 건 당연한 거고 또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고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좋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만나고 싶은 팀 동료로 3루수 매니 마차도를 꼽았고 상대해보고 싶은 투수로 올 시즌 내셔널리그 사이 영상 수상자인 피츠버그의 폴 스킨스를 선택했습니다. WBC 대표팀 합류에 대해선 구단의 허락을 받아야 할 문제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전했습니다. YTN 이다운입니다. GS건설이 세계 최대 규모 비영리 국제 자연 보전 단체인 세계 자연기금 WWF에 성금 7,2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허윤홍 GS건설 대표는 오늘 이믹순 한국 WWF 보전사업본부 국장과 만나 기부금을 전했습니다. 전달된 기부금은 WWF의 주요 프로그램 가운데 DMZ와 철원 일대에 도래하는 멸종 위기종인 두루미와 그 서식지를 보존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농심이 뉴욕 JFK 공항터미널 1 푸드코트에 카페테리아 형태의 매장인 신라면 분식을 오픈했다고 밝혔습니다. 신라면 분식은 농심이 해외에서 직접 운영하는 신라면 체험형 공간으로 지난 4월 페루 마추픽추를 시작으로 일본 하라주쿠와 베트남 호치민에 이어 네 번째로 문을 열었습니다. 정기선 HD현대 회장이 MZ세대 직원 170여 명과 만나 기업 문화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정 회장은 HD현대의 강점은 어떻게든 해내는 실행력과 추진력이라며 동시에 소통하고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것이 더 나은 조직 문화를 이끌 거라고 말했습니다. 명인대학이 설립한 명인 다문화 장학재단이 장학증서 수여식을 열고 12개국 출신 대학생 등 80명에게 장학금 2억 6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이행명 회장은 화살을 더 멀리 보내기 위해 활 시위를 뒤로 당겨야 하듯 인생의 어려움은 멀리 가기 위한 힘을 모으는 과정이라면서 학생들이 각자의 목표를 향해 날아오르기를 응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명인 다문화재단은 이행명 회장이 2023년 사재를 출연해 세운 450억 규모의 공익재단으로 지금까지 300여 명에게 9억 넘는 장학금을 지원했습니다. 곳곳에 비나 눈이 오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지역에는 대설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비와 눈은 대부분 성탄절 이브인 내일 새벽이면 그치겠지만 영남 동부는 아침까지, 제주도는 오후까지 산발적인 비가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비 양은 대부분 5에서 20mm가 되겠고 강원도에는 최고 7cm, 경기 북부에도 최고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내일 아침 도로 곳곳에서 살얼음이 만들어질 수 있는 만큼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1에서 6도가량 높아 심한 추위는 없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 1도, 대전 3도, 대구는 5도로 출발하겠습니다. 낮 기온도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6도, 광주 9도, 부산은 13도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성탄절 당일에는 반짝 한파가 찾아오겠고요. 오후부터 서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눈비가 내리겠습니다. 이후 금요일 아침에는 서울의 체감온도가 영하 20도 가까이 곤두박질하는 등 한파가 절정에 달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화요일 뉴스온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